저희 회사 이름은 타키온 BNT입니다. 이 타키온, 혹시 타키온이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타키온,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네? 담보? 광고? 타키온이라고 하는 뜻은 이게 조금 이제 물리역학 쪽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질량 보존의 법칙은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질량이 보존하는 한 그 질량을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이 속도가 질량이 굉장히 적은 매개체로 그렇게 이 빛보다 빠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정설인데, 이 질량이 0에 수렴하는 그 아원자 상태일 때 빛보다 더 빠른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타키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한계를 매겨놓고 그 한계를 절대 극복하지 못한다라면 미래에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그런 상상이 너무 제한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 회사 이름은 이 물리법칙 그 위에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생각으로 타키온이라고 회사명을 지었습니다. 이 뒤에 BNT라고 하는 거는 뷰티 앤 테크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희 회사가 맞습니다. 뷰티 그리고 뷰티와 관련된 테크를 연구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사업을 한 지 10년 차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부터 창업을 시작을 했고, 대학생 때 첫 창업을 했던 거는 인에이블이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을 창업을 했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 때 창업을 했고, 그때 제 생각에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내가 대학생일 때 그러한 좋은 가치로 사업을 하면 충분히 어떤 좋은 성과가 나고 또 보람도 날 것이다. 아주 딱 그 대학생 때의 그런 마인드였죠. 근데 정말로 그때 첫 사업을 했던 게 제 인생관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그런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상상제작소라고 하는 신기술 전문 개발사도 창업을 하게 됐고, 이 상상제작소는 우리가 이 안산에 창업사관학교라고 있습니다. 창업사관학교와 제휴를 해서 정말 많은 한 20명 정도 되는 창업사관학교 생도들을 배출을 시켰습니다. 사업계획서 제가 직접 다 작성해줬고, PPT 발표하는 거 연습까지 시켜서 그렇게 합격을 시키고, 당연히 합격하고 정부 자금 받으면 저한테 외주를 맡기게끔 그렇게 임용계약까지 체결을 했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상상제작소로 이제 IoT 기기라든지 그리고 헬스케어 기기 그리고 뭐 수많은 어떤 그런 장비들 그리고 공업용 장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기억에 남는 거는 여러분들 2016년도에 리우 올림픽에서 양궁 국가대표팀 기억나십니까? 최초로 역대 양궁 국가대표팀 최초로 전 종목 금메달을 5건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대한양궁협회 그리고 양궁 국가대표팀에 납품했던 것이 슈팅 로봇입니다. 이 슈팅 로봇은 그 당시에 세계 1위 선수였던 김보람 선수, 김우진 선수의 손 취형 데이터 그리고 그들만의 커스터마이즈된 그런 이제 풀카본의 활 이런 것들을 저희가 3D로 재현하고 그들보다 더 일관되게 슈팅을 하는 로봇을 개발을 해서 이제 선수들 훈련할 때 쓰게 되었고, 그 장비가 지금 전국 대한양궁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개발을 했었고, 또 생각이 나는 거는 김해 신세계백화점 옥상에 가보시면은 뽀로로 아이들 좋아하는 거 아시죠? 뽀로로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그 테마파크를 보면 이제 아들과 아빠가 2인승으로 전기자동차를 주행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전기자동차 20대를 개발을 해가지고 놀이기구 인증도 다 받고
그러니까 뭐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좋게도 제가 보조공학 기기 그리고 보조공학 로봇도 끊임없이 이제 개발을 해 왔던 것들을 이제 대구에 있는 로봇산업진흥원에서 알았나 봐요. 2016년도에 연락이 왔습니다. 진흥원장님한테. 대구로 급하게 좀 내려와 달라 해서 내려갔더니 웬 외국인이 앉아 있더라고요. 키도 뭐 한 2m 가까이 되는. 그러면 누구시냐 하니까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영어로 했겠죠. 지금은 하라 해도 못 합니다. 당시에는 이제 그래도 이제 외국인 친구들도 많았고 했으니까 했는데 한국에 자기네 스위스에서 개최를 할 올림픽에 출전할 그 국가대표를 선발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2016년도에 그 개최된 사이베슬론이라고 하는 세계 보조공학 로봇 올림픽 그 개최자였습니다. 그 스위스 연방공학대학이라고 세계에서 로봇 관련해서는 최고의 대학교 학장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어떤 보조공학 로봇으로 강덕호 당신이 개발을 열심히 하는 거 안다. 그래서 국가대표로 출전을 해라. 라고 해서 뭐 저희만 나가기 좀 그래가지고 연세대학교랑 제휴를 맺고 그렇게 이제 제가 왼쪽에 태극기 마크 달고 16년도 10월달 한 달 동안 스위스 지리에서 올림픽 국가대표로 말이 국위선양이지 60개국 중에 9등밖에 못했습니다. 네. 하여간 뭐 그런 뭐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로봇을 그리고 뭐 어떤 산업용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뤄보신 분들은 정말 잘 아시겠지만 부품 하나의 무게가 5kg, 10kg 해요. 이런 것들을 조립하고 그리고 어떤 센서라든지 이런 거 돌아가는 워킹 목업 작업들을 하다 보면 앉아서 설계하는 시간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 어셈블하는 그런 시간들도 엄청나게 정신과 육체를 많이 소비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로봇 개발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가 16년도 말에 이제 그 올림픽 갔다 오고 나서 제가 디스크가 파열이 되는 바람에 이제 상상 제작소 업을 이제 그 당시 기술 이사진들한테 싹 다 넘기고 저는 이제 다른 이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일단 쉬자라고 하면서 17년도 초반에 공부를 했던 게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굉장히 하다 보니까 이건 순사기인 것 같은 거예요. 저는 당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아이디어만 가지고 찾아오는 그런 고객들을 제가 설계를 다 해가지고 3D 설계를 하고 직접 하나의 돌아가는 워킹 목업으로 제작을 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블록체인에 대해서 전혀 신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트레이딩을 한번 해보자. 이게 뭐 진짜건 가짜건 간에 트레이딩을 한번 해보자. 당시에 이제 세계 1위의 거래소가 미국에 있는 비트렉스였습니다. 미국 비트렉스에 제가 당연히 이제 빗썸에서 이제 돈을 넣어서 비트를 사서 비트렉스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트레이딩을 했죠. 돈이 벌리는 거예요. 당시에 17년도만 하더라도 200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300만 원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게 뭐 가격도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재미가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전문적으로 제가 이제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했다 보니까 AI 봇 트레이딩을 개발을 하는 프로젝트에 또 우연찮게 참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트레이딩 봇을 개발을 하는데 저도 투자를 하고 베타 테스터로 그런 이제 세계적인 거래소에 API라고 합니다. 거래 정보를 이제 열어주는데 그런 것들 연동을 해서 트레이딩을 해서 월 30% 정도 수익률을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태 모아둔 돈 차도 팔고요. 다 팔아가지고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트레이딩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불과 한 6개월
정도만에 이제 뭐 굉장히 많은 어떤 뻥튀기를 시켰죠. 근데 이게 내가 여태까지 사회적 기업을 운영을 했을 때 정말로 그 가슴 벅찬 감동은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 이거는 뭐 이 숫자로밖에 안 보이고 디지털 숫자로밖에 안 보이고 돈으로 안 보이고 숫자로만 보이다 보니까 아 이거 정말로 내가 가치 있는 이 어떤 특정 산업에 또 한 번에 내가 뭐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도전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증강현실 기술 개발 회사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한 뷰티 테크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잠시만요. 이게 지금 뒤로 안 가네요. 네, 지금 제 소개하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이거 펴놓고 이야기를 하던 게 맞나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QR코드 켜놓고 지금 계속 제 이야기만 했는 줄 알고. 아, 이제 보셨어요? 그러면 QR코드 바로 보실게요. QR코드 스캔 한번 해보십시오. 깔았습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정말 빠르시네요. 역시 기하급수입니다. 이 QR코드를 찍어보시면 저희 티커에 설치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잠깐 이 티커 앱을 설치를 하는 동안에 저희 티커 앱 광고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자, 5초간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신만의 매력을 가지고 있죠. 그럼 내 매력을 때로는 우아하고 고급스럽게, 때론 달콤한 소박한 참. 내 아름다움은 하나일 수 없으니까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만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라. 뷰티 인비 티커. 네, 방금 광고 영상 보셨고요. 이건 이제 실제 저희 티커 유저가 우리 티커 앱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영상입니다. 지금 뷰티 쪽 시장, 특히나 색조 화장품 시장이 지금은 이제 조금 살아나기는 했는데 코로나 때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스크로 이렇게 이 뭐 립이라든지 이런 걸 안 발라도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나 재택근무가 또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굳이 화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화장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의 그 구매 방식이 분명한 건 지금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그 비위생적인 관행을 완전히 바꿔놔야 되겠다. 우리가 기존의 올리브영이라든지 혹은 화장품 매대를 가보면 남들이 쓰던 거 체험을 해요. 우리 여성 대표님들 잘 아시죠? 그때는 그게 비위생적이다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이거는 절대 남이 쓰던 거를 내가 어떻게 쓰냐 이런 인식이 팽배해졌고 앞으로는 샘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라질 겁니다. 지금 유럽에 우리가 뭐 이산화탄소 규제라든지 뭐 플라스틱 사용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로레알이라든지 뭐 에스티로더라든지
그런 세계적인 회사들은 이미 샘플, 플라스틱 샘플 체험할 수 있는 키트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있어요. 그러면 화장품을 어떻게 체험하고 구매를 하느냐? 화장품 체험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성분들 뭐 혹은 지금은 젊은 남성분들도 화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루밍족이라고 하거든요. 젊은 남성, 특히 강남 뭐 혹은 이태원, 홍대 일대의 20대들 보면 화장 안 한 남자애들 찾기가 힘듭니다. 그 정도로 지금은 이 미모에 대한 관심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MZ 세대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 뷰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색조 화장품을 체험을 해야 되는 그러한 소비자들이 체험을 못하고 있다. 그 문제점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은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죠. 화장품을 왜 체험해야 됩니까? 답을 알고 계시는 분? 본인이랑 맞는지 안 맞는지 봐야 되니까. 네, 맞죠. 사람들 고유의 피부 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톤이 다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웜톤, 쿨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뿐만 아니라 피부 질감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얼굴에 뽀송뽀송한 솜털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모공이 넓은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 특징에 따라서 이 화장법이라든지 그리고 내 피부에 맞는 그러한 형상, 재질, 색감, 펄감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저도 이제 남성이니까 우리가 뭐 남성분들 무시하는 거 아니지만 하늘 아래 똑같은 핑크색 립스틱 없고 하늘 아래 똑같은 빨간색 립스틱 없다 그럽니다. 여성분들이. 근데 남성분들 그 구분 못해요. 정말 못합니다. 저도 아직도 못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그만큼 이 굉장히 섬세한 그런 산업이다 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플로우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사업에 대한 미션입니다. 전 세계 모든 화장품들을 AR로 체험 가능한 그러한 디지털 컨텐츠로 전환을 시키고 그 라이브러리를 구축을 하는 게 저희 사업의 미션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실 세계에 살면서 우리가 화장하고 싶을 때 화장품, 실물 화장품 바르죠. 앞으로 향후에 메타버스에 여러분들 접속하실 때 어떻게 화장하실 거예요? 바로 저 라이브러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러시티라고 하죠. 정말 나와 똑 닮은 캐릭터가 가상현실, 그러니까 현실을 복제해 놓은 현실에서 생활을 할 때에 그 화장품 혹은 메이크업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한 군데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의 사업 미션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까 봤듯이 QR코드로 스캔을 해서 손쉽게 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티커 앱으로 체험을 하는 거고 또 이제 이렇게 티커 앱으로 체험을 하시면 당연히 이제 AR 체험에 대한 트래픽이 잡힙니다. 결국에는 이 트래픽을 얼마나 잘 잡아내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이 잡아내느냐, 그리고 이러한 트래픽들을 가공하고 유의미한 형태로 정제하여 사업의 이 수익 모델로 어떻게 잡느냐. 저희 이 비즈니스 모델의 플로우는 이런 것들이 핵심입니다. 그렇게 해야 광고주들한테 더 비싼 단가로 우리가 광고를 수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그 깔때기 많이 사용을 해보셨나요? 깔때기. 우리가 페트병에 우리가 뭐 기름이나 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서는 깔때기를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이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도 이 깔때기라는
하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퍼널이라고 합니다. 퍼널. 그리고 그 퍼널 분석이라고 하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걸 왜 쓰냐면은 유저를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획득한 유저를 어떻게 다시 앱으로 재방문하게 만들 것인가.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게 만들 것인가.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유저 중에서도 어떻게 결제를 유도를 할 것인가. 결제하는 금액을 어떻게 더욱 키울 것인가. 그리고 결제를 한번 해본 이 중성 고객이 더 많은 자기의 지인들을 추천을 하고 바이럴로 유저가 더 많아지게 만들 것인가. 계속 이게 논리 구조가 그런 겁니다. 깔때기 구조처럼 수많은 유저가 굉장히 많이 허공에 있다라고 하면 깔때기 구조 속으로 쭉 빨아들여서 우리만의 이 페트병 안에 담아놓고 페트병 뚜껑을 닫아야죠. 이걸 락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락인을 시킬 것인가. 근데 이게 비단 어플리케이션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에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제 생각에는. 제조업 마찬가지로 우리가 식품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물론 식품 산업에서는 원재료라든지 패키징이라든지 그리고 생산에 따른 어떤 생산비 절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에서 생산을 하느냐에 따른 해썹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겠지만 결국에 소비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이 사게 만들 거냐? 반복적으로 다시 사게 만들 거냐? 이게 맛이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자발적인 홍보에 의해서 또 다른 신규 고객이 창출이 되게끔 만들 것이냐?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티커 플랫폼 사업은 B2B2C입니다. B2B2C. 우리가 B2B라고 표현을 하는 것도 있고 B2C라고 표현을 하는 것도 있는데 요 사업 모델은 이제 B2B2C입니다. 유저가 많아야 우리 광고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B2B2C라고 표현을 합니다. 간단하게 큰 컨텐츠만 읽으면 AR 화장품 컨텐츠를 직접 제작을 합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 제휴 메이크업 룩 컨텐츠를 제작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뷰티 유튜버들이 많습니다. 뷰티만 전문적으로 메이크업을 하는 유튜버들의 영상 컨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그들의 화장을 체험하고 싶어 하는 그런 구독자들이 내가 좋아요하고 내가 구독하는 이 화장 잘하는 뷰티 셀럽들은 금손이에요. 금손. 쉽게 말하면 화장을 굉장히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완전 180도 달라집니다. 조효진 이런 애들 찾아보시면은 완전 180도 달라져요. 사람이. 남자분들 그 영상 보시면 굉장히 충격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화장을 잘 못해서 화장을 잘하고 싶어 하는 그런 10대들 혹은 20대 초년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화장을 잘 못해요. 똥손입니다. 똥손. 그렇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언니들의 이 화장을 내가 그대로 체험을 하거나 적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디밀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 뷰티 유튜버를 보유하고 있는 MCN 회사랑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디밀 출신의 어떤 그 뷰티 유튜버들의 메이크업 룩을 우리 티커 앱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티커 앱 내 광고 이런 거는 전면 배너 광고, 배너 광고, 아웃링크 광고, 인바운드 링크, 다양한 푸시들 우리가 백그라운드에 앱이 있으면 뭔가 푸시 같은 게 알람 같은 게 날라오는 게 있죠.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앱에서 끊임없이 관심사를 예측을 하고 그 관심사에 끌리게끔 푸시가 딱 뜨면 클릭을 해서 티커 앱에 한 번이라도 더 들어오게끔 그런 전략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열심히 그런 것들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분석 그리고 데이터 분석에 따른
소비자에게 컨텐츠를 맞춤형으로 추천해 주는 것. 요건 지금 현재 우리가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마치 넷플릭스 앱을 혹시 사용을 해보셨으면 넷플릭스 앱 같은 경우에 이 컨텐츠를 큐레이션하는 그거의 끝판왕입니다. 내가 한번 봤던 컨텐츠의 속성, 액션이다, 혹은 아시아인들이 많이 나온다, 혹은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와 유사한 그런 취향 저격 컨텐츠들을 계속 띄워주는 거예요. 안 들어갈 수가 없죠. 계속 푸시가 또 내가 좋아할 만한 그런 컨텐츠들이 푸시가 오고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아주 끈질기게. 그리고 저희가 이 컨텐츠를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이 AR, 뭐 3D, 2D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하는 작가들이 저희 회사에 좀 많습니다. 하다 보니까 요즘 굉장히 핫한 NFT 쪽 사업도 저희가 자체적인 IP를 개발을 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음 달부터 저희가 오픈시라고 하는 NFT 마켓에 직접 저희가 판매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내가 티커 플랫폼 이걸로 정했으면 이걸로만 내가 죽을 때까지 죽자 사자 되게끔 만들어야만 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인력 구성 중에 티커 플랫폼으로 돌릴 수 있을 때 티커 플랫폼으로 컨텐츠 제작을 하다가 또 남는 공수가 있으면, 공백이 있으면 당연히 또 다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팔아서 법인의 매출로 기인하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뭐 제가 조금 저도 제조 그리고 기계 이런 쪽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생산 기계가 노는 걸 못 보겠어요. 생산 기계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생산 우리가 라인이 있으면 이 생산 라인이 쭉쭉 활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멈춰 있다라고 하면 다른 돈 되는 것도 생산하고 해야죠. 그 사이에.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제 NFT라고 하는 요 영역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서서 제가 설명을 조금 덜 드린 게 있는데, 블록체인 사업을 저는 싱가포르에 이제 2017년도에 싱가포르 법인을 세우고 아직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사업도. 그런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시작하면서 딱 생각했던 거는, 내가 당시에 미국의 비트렉스가 세계 최고의 거래소였으니까 내가 어떤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하면 미국 비트렉스에는 반드시 뭐 내가 코인을 발행한다 하더라도 상장을 시킨다. 진짜 상장시켰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제가 열심히 또 해외 쪽 인프라를 넓혀 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고, 그런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NFT 사업은 비교적 제가 경험한 바, 그리고 제 인프라 이런 것들이 딱딱 매치가 너무 잘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는 컨텐츠 제작의 약간의 어떤 그 현재로 봤을 때는 꽃이다, 컨텐츠 제작 산업에. 그래서 지금 NFT 쪽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물론 뭐 NFT 기획 컨설팅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저희가 할 시간 없이 열심히 저희 거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자체적인 NFT 사업인데, 이것도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따로 저희 NFT 사업에 대해서만 또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뷰티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돌아와서, 삼성 KPMG에서 이 뷰티 산업에 대한 그 분석 자료를, 레포트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화장품 산업을 이끄는 트렌드를 코스메틱, 이 COSMETICS로 놓고 각각 이제 요즘 뷰티는 요런 트렌드다라는 이름으로 막 이렇게 분석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클린 뷰티가 뭔지, 아웃스탠딩 인디 뷰티 브랜드가 뭔지, 뭐 스트리밍 뷰티가 뭔지,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면은 지금 있는 여러분들 또 굉장히 앉아 계시기 곤란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제가 조금 설명을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요게 좀 핵심적입니다. 이 글로벌 뷰티 산업에서 M&A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 왜 M&A가 많이 일어나느냐? 앞서 제가 설명했던 그 문제점들로 인해서 산업 구조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체험을 안 해요. 오프라인 매장에 안 가요. 온라인으로 다 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 15조, 16조나 되는 이 뷰티 시장 규모 중에 절반이 이제 온라인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백화점 잘 안 가요. 매장도 잘 안 가고. 온라인에서 구매를 한다. 온라인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졌다. 그러다 보니 이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들이 M&A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비대면으로 구매를 독려할 수 있는,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자기네 이 화장품 이 커머스에 탑재를 할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이 국내 화장품 규모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도 기준에 15조 5천억 계속해서 성장을 합니다. 지금은 지금 한 17조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수출 비중도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 색조 화장품 잘 만듭니다. 그런데 잘 만든다라는 기준은 중가의 제품을 굉장히 잘 만듭니다. 고가의 제품은 아직도 여전히 유럽이 잘 만들어요. 그들만의 이 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직까지 따라가기 힘듭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온택트, 화장품 기업들이 온택트로 코로나19에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 이커머스에 대한 광고비 지출을 어마어마하게 늘리고 오프라인에 대한 매장을 철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장은 계속해서 커져 나가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 이커머스에서의 구매가 앞으로 더욱더 확산될 것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구매에 대한 문화로 정착이 될 것인데 이때 온라인에서의 화장품 구매를 하는 분들의 불편한 문제점이 없겠냐는 겁니다. 당연히 있죠.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면 우리가 못 발라보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크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보시면 글로벌 화장품 기업들이 뷰티테크 기업들을 엄청나게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체험을 하고 비대면으로 피부를 분석하고 이런 이제 AI 기술 회사, AR 기술 회사들을 로레알, 시쉐이도 등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인수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산업에 대해서 제가 대박은 아니더라도 중박은 치겠다. 이거 내가 IPO는 아니더라도 M&A는 하겠다라는 그런 기술적 토대 혹은 시장 분석 자료를 토대로 한 그런 합리적인 그런 추정이 되겠더라고요. 저희 데브팀은 이제 이렇게 시니어로 구성된 그런 플랫폼 개발팀, 그리고 AR, 3D, 그리고 NFT 콘텐츠 제작 가능한 제작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태 누적 투자 금액이 한 50억 정도 여태 한 3년간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페이스 AR, 얼굴을 인식을 하고 얼굴을 추적하고 얼굴의 컨텐츠를 실시간으로 합성을 하고 얼굴이 움직이더라도 얼굴을 추정하는 이러한 이 AI와 AR에 관련된 그러한 특허들을 저희가 많이 확보를 했죠. 그리고 이노비즈 벤처 기업부설연구소, 그리고 스타일테크라고 해서 뷰티 분야,
그리고 패션 분야에 우리나라에 있는 뭐 굉장히 유수의 기업들을 산통부에서 이제 스타일테크로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스타일테크에 또 작년에 저희가 선정을 받았고요. 이게 이제 좀 기술적인 관점인데 이게 앱 AR이 있고요. 웹 AR이 있습니다. 설명할까요? 설명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네. 앱 AR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티커가 앱 AR입니다. 웹 AR은 뒤에 나올 건데 요 왼쪽에 보이시는 맥이라든지 디올과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퀄리티의 증강현실 기술. 그러나 쌉니다. 싸고 그들의 자사몰이라고 불리는 곧바로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그 커머스에 붙이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보시면은 맥 디올의 이 컨텐츠를 보면 우리 2D 형태의 스티커를 입술에 그냥 갖다 붙여 놓은 듯한 그런 형상입니다. 실제 서비스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저희 거 같은 경우에는 이 체험자가 립스틱을 아예 안 바른 상태입니다. 근데 이 립스틱의 핑크색을 이제 에스쁘아 제품, 아모레의 에스쁘아 제품을 컨텐츠를 체험을 하고 시연을 하는 장면인데 완전히 진짜처럼 그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 저희가 뷰티 카메라 중에 스노우라고 하는 뷰티 카메라랑 뭔가 자꾸만 이제 많은 분들이 스노우 카메라랑 뭐가 차별화가 됐냐 이런 질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부러 스노우 카메라랑 또 저희 티커랑 비교를 해봤어요. 기술적으로 유사하지만 그 사용 용도가 다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얼굴 전체를 인식을 할 때 우리가 얼굴 윤곽이 있잖아요. 이 얼굴 윤곽을 기준으로 컨텐츠를 합성하는, 얼굴에 실시간으로 합성하는 데에 최적화된 게 스노우라고 하는 이제 카메라 어플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다 얼굴 전체를 재미있게 꾸며주는 재미 위주의 컨텐츠들이라든지 한꺼번에 얼굴을 미화시키는 그런 이제 컨텐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눈, 코, 입, 그 중에서도 눈 윗등, 눈 아랫등, 윗입술, 아랫입술까지의 굉장한 디테일한 이 오브젝트를 추적하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저희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저희는 디테일하고 메이크업에 특화가 된 증강현실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컨텐츠를 제작하는 기술조차도 기존에 앞서 보셨던 디올이라든지 맥 같은 곳은 스티커 수준인데 저희는 다양한 레이어를 적층형 방식으로 쌓아 올려서 재질이라든지 매트함이라든지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는 펄감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오일리한 그런 글로시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표현을 합니다. 한꺼번에 합쳐가지고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제가 아까 보셨을 텐데 저 QR코드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우리가 화장품 매대가 빠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마스크를 벗게 되면 남의 제품, 남의 어떤 샘플을 체험을 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현장에 갔으면 또 체험해보고 싶잖아요. 그랬을 때 저 QR코드가 매대에 붙여져 있고 그 QR코드를 스캔하면 곧바로 또 이 립스틱이라든지 뭐 아이브로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재생을 해야 되는데 그 마우스로 재생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오른쪽에. 이건 이제 온라인 커머스에서도 QR코드 스캔 찍으면 곧바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걸 저희가 왜 개발을 했냐면 브랜드사들이 뭐랄까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내 브랜드에서 기술을 런칭한 것처럼 보여야 돼요. 그들은 아주 샤넬 직원 혹시 만나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샤넬입니다. 만나보면 아주 이제 막 또각또각 소리 뭐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 정도로 본인들의 브랜드 이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AR 기술을 도입을 했다 하더라도 마치 그들의 기술인 것처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QR코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비자들이 뭐 티커 앱을 깔아서 뭐 설치를 하면 샤넬 립스틱을 발라볼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우리 예를 들면 안나수이가 AR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QR코드로 스캔해 보세요 하고 끝나는 거예요. 저희 티커 앱은 뭐 기사에 이름도 안 나옵니다. 뭐 상관없죠. 뭐 그들의 소비자들이 어차피 우리 앱으로 유입이 되는 거니까 저는 오히려 우리는 백오피스에서 가만히 있고 마치 그들의 기술인 양 그들이 알아서 홍보를 해주면 우리는 홍보비 아껴서 좋고 유저 유입이 되어서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인바운드 링크를 개발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저희가 브랜드사 계약한 걸 보면 시쉐이도 그룹 그리고 돌체앤가바나 그리고 로라메르시에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에스쁘아, 미국의 샹테카이 샹테카이는 미국 브랜드인데 독일에 있는 굉장히 큰 회사 바이어스도르프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어스도르프가 현재 이제 저희 회사랑 콜라보를 하자, 라이브러리 자기네랑 같이 구축하자 이렇게 지금 파트너십 협업 제안이 들어와 있고 미국의 안나수이, 포렌조, 뭐 국내 로맨 같은 그런 브랜드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앱을 런칭을 하고 나서 10주 연속으로 1위를 했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한 70만 다운로드 정도 되고 요 최근에는 저희가 일본 버전을 런칭을 했는데 애플 우리가 iOS 버전의 아이폰 앱은 최근에 75%가 다운로드의 75%가 일본 사람들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스티커 사진 찍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대부분 일본에서 우리가 수입해 왔잖아요. 굉장히 뭐 20, 30년 전부터 이런 얼굴 꾸미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 기술에 대한 학습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그 다 증강현실 기술입니다. 그런 것들도. 전 세계 이 뷰티 시장은 600조랍니다. 600조.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입니다. 다른 어떤 산업과 비교해서도 절대 작지 않은 시장입니다. 한국 시장 15조짜리 이 뷰티 시장도 다른 산업이랑 비교했을 때 절대 작지 않은 시장입니다. 이 시장에서 남들이 하지 않는 이 뷰티 테크,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영역에서 돋보여야 1등 하기가 보다 쉽다, 상대적으로. 1등이 되었을 때는 그게 마치,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용꼬리가 될래, 뱀대가리가 될래. 좀 뱀대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뱀대가리 딱 돼서 내가 용인 것처럼 꾸미면 되지 않느냐. 스타트업 씬이 딱 그렇거든요. 뱀대가리가 되면 용으로 보여요, VC들한테는. 그리고 마치 용인 양 밸류가 계속해서 커지는 거죠. 그런 걸 노리는 겁니다. 저도. 저희가 저번 달에 일본의 패션 뷰티 이 매거진 중에 제일 유명한 조조라고 하는 그 매거진에 저희 티커 앱이 소개가 됐고요. 그리고 일본에 있는 유명 또 뷰티 유튜버들도 저희 티커 앱을 소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 달인데 LG전자 사보에 또 티커 인터뷰했던 게 또 나갔습니다. 우선 저희가 AR 관련해서 전반적인 AR 기술에 대해서 다루거나 혹은 VR에 대해서 다루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술적으로 또 풀면 한없이 또 이 긴 강의가 될 것 같아서 딱 페이스 AR, 얼굴을 인식을 하고 얼굴을 추적하고 얼굴의 컨텐츠를 실시간으로 합성을 하고 이러한 우리의 강점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요거와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지금 질문을 빠르게 받을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SK 박승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그 자체적으로 지금 이제 앱을 개발을 했다 하더라도 샤넬이나 뭐 다른 브랜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메이커들 밑에 깔고 들어가야 되는, 그 위에 이제 얹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체적으로 유료 앱을 개발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유료 앱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피커 앱 들어가서 샤넬이라는 아이템을 사면 샤넬을 직접 발라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온라인으로 고민한다든지 뭐 그런 한번 생각을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페토 아시나요? 네. 제페토 같은 경우에 제페토 캐릭터들이 이제 뭐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옷이라든지 의상 이런 것들은 멋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은 명품 회사와 콜라보를 통해서 컨텐츠들 내 아바타에 입을 수 있는 옷이라든지 화장품 이런 것들이 제페토 안에 있는데 그거를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몇천 원, 몇백 원 이런 식으로.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마 그런 방식, 이제 우리가 프리미엄 과금 결제 이런 것들도 충분히 앱만 잘 되면야 도입할 수 있겠죠. 네. 두 번째는 자체 브랜드는 개발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자체 브랜드를 저희가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는 저희가 개발을 해버리면 저희 브랜드사들이 조금 불편해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려도 많이 나타냈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네 기술인 것처럼 그들은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앱 내에 그들의 브랜드가 들어가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의 이 PB 브랜드가 개발이 되어서 탑재가 된다라고 하면 아마 한 3분의 1은 빠질 수도 있을걸요. 현재 기준으로.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올리브영이 나중에 시장을 올리브영이 이제 독점하고 나니까 지금 PB 브랜드를 막 런칭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티커 앱과 관련돼서 궁금한 거 없으시면 제가 NFT 쪽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질문 잠깐만. 아, 예. 네, 우선에 어제 제가 거의 그런 적이 없는데 와이프랑 올리브영을 갔는데 마스크를 벗으니까 마스크 쓰세요. 예, 이제 사업이 누구나 그렇겠지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점을 잘 보는 분한테 갔더니 와이프 입술에 립스틱을 바르면 사업이 잘 될 거다 해서 립스틱을 사주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립스틱을 사러 갔더니 바르려고 하니까 못 바르게 하고 그래서 이런 좋은 앱이 있구나 이런 걸 느꼈고요.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제조업에서 달인이시고 소프트웨어 달인이신데 첫 번째는 그 소프트웨어 쪽에 인재를 어떻게 영입을 하시는지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제조업 하셨을 때랑 이 티커 앱을 하셨을 때의 어떤 사업 분야가 소프트웨어업이나 제조업을 하셨을 때 장점과 단점이 어떤 게 궁금합니다. 지금 서울에서 특히 스타트업들이 괜찮은 수준의 엔지니어들을 전혀 못 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인에서 프로그래머를 구한다? 영양가 없는 행동입니다. 그렇다고 헤드헌팅을 통해서 사람을 또 인바이트를 시킨다? 그런 애들은 또 더 좋은 조건이 나타나면 몇 달 딱 이제 헤드헌터랑 약속한 그 기간 이후에 또 나가버립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 한국에서 엔지니어들을 직접 내재화를 한다라는 거는 거의 자살 행위에 가깝다, 대표자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자살 행위를 너무나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우리 회사에 지분 투자를 한 SI 회사에 이 기술에 대한 개발과 고도화, 최적화 이런 걸 아예 다 맡겨버립니다. 혹은 베트남 하노이에 한국어가 제2 외국어로 그렇게 가르치는 대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출신 프로그래머들 100명씩 데리고 사업하는 SI 회사, 200명씩 데리고 하는 SI 회사, 300명씩 데리고 하는 SI 회사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 대표가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IT 개발 회사들과 소통을 이제 중간 관리자급들이 하는데 한국말을 굉장히 유창하게 잘합니다. 차라리 그런 걸 추천합니다. 앱 개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뭐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데에 개발도 맡기시고 운영까지 맡기시고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이 임원진으로 되어 있는 곳들 중에 괜찮은 곳들은 그들이 CTO 역할까지 해줍니다. IR 때문에. 그런 데들이 있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웃소싱을 해야 합니다. 내재화를 했다가는 지금 현재의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서울에 있는 개발자들 완전히 우리가 코 깹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NFT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관점인데 첫 번째 제작을 잘해야 된다. 두 번째 커뮤니티 빌더가 확실하게 커뮤니티 빌딩을 해야 된다. 딱 두 가지 관점인 것 같습니다. 뭐 클레이튼 기반으로 NFT를 발행한다. 이더리움 기반으로 NFT 발행한다. 그 기술도 아닙니다. 정말로 아무 기술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픈시에서 그냥 올려버리면 됩니다. 시간 오래 걸리더라도. 그걸 돈 주고 아깝게 맡기는 것보다. 그리고 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예. 그러면 투자를 받으실 때 네. 내재화 되지 않은 엔지니어가 없더라도 투자 받을 때 아무 상관이 없나요? 이건 좀 전곡을 찔렸는데요. 내재화가 안 되면 투자 받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발 인력 하나하나 만나서 인터뷰 안 하거든요. VC들이 CTO만 인터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TO를 확실한 사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I이지만 CTO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지분이 쉐어가 되면서 어떤 주주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그 관계 또한 정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 NFT 소개를 하겠습니다. 요즘 그 원숭이 그림, 유인원 그림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NFT 쪽으로 강의를 한번 하셨었나요? 한 번도 안 하셨었나요? 그러면은 제가 이게 조금 이제 웃기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NFT만 해서 좀 강의하는 그런 세션을 한번 이제 학습이 되었으면 이제 이런 프로젝트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텐데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 NFT 하는데 한간에 이런 프로젝트들도 있었어요. 그 훈민정음 해례본을 가지고 NFT로 발행을 했죠.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어떤 작가들, 아주 고전적인 작품들, 이런 것들이 NFT로 재탕이 되고 있습니다. 재탕이 되고 있어요. NFT의 사실은 본질은 커뮤니티입니다. 근데 이 커뮤니티의 문화가 동양권 문화가 아닙니다. 북미, 유럽, 이런 애들 홈파티 문화예요. 거기서 시작을 한 문화이기 때문에 NFT 입장권이라고 하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양권에서는 사실 어떤 그 유럽식의
혹은 뭐 북미 아메리카식의 그런 홈파티나 이런 것들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태원이라든지 뭐 이런데 그렇다 보니까 약간 이 치명적인 그 오류들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걸 저는 김치 코인에 이은 김치 NFT라고 부릅니다.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글로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우리 세종대왕님 그리고 또 이 수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서 훈민정음 해례본이 그런 이 시대의 기류 NFT라고 하는 이 기류에 탄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역사적인 관점에서의 정말로 좋은 유물 혹은 작품들은 그 현물 그 자체만 하더라도 가치가 있고 이런 것들을 굳이 NFT화를 시킨다? 뭐 물론 뭐 그 시도 자체가 의미는 있을 수는 있겠으나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이런 커뮤니티 문화를 기반으로 한 NFT랑은 사실 거리가 너무 많이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여러 뭐 골동품이라든지 미술품 뭐 이런 걸 가지고 NFT를 시도하는 회사, 시도하시는 분, 단체, 조직, 협회 너무나도 많은데 정말 미안하지만 마치 우리가 2018년도 ICO 광풍을 보는 것 같습니다. 10,000개가 나왔는데 9,999개가 망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접근을 하지 못하면. 뭐 그렇다 해서 뭐 우리 프로젝트가 무조건 좋아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제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결국에는 북미 문화, 그들의 문화를 기반으로 BAYC라고 하는 이 세계 최대의 커뮤니티이면서 세계 최대의 NFT가 탄생을 한 것처럼 그러한 형태를 우리가 벤치마크해서 나아가야 된다. 국내에서도 잘하는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메타콩즈 들어보셨나요? 메타콩즈라고 있습니다. 이두희 대표라고 이제 멋쟁이 사자처럼이라고 하는 코딩을 교육해주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이두희 대표가. 이 이두희 대표가 또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뭐 천재 해커 해가지고 뭐 이제 TV에도 많이 등장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NFT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BAYC가 했듯이 커뮤니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커뮤니티 뭐냐? 돈 많은 젊은이들, 청담동, 압구정, 강남, 한남동 일대에 돈 많은 20, 30, 40대들 그들이 돈을 어떻게 벌었을까요? 대부분 코인으로 돈을 벌었어요. 코인으로 돈 벌어서 굉장히 뭐 어떤 많은 부를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쥐게 된 그런 친구들을 막 모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BAYC 마찬가지입니다. BAYC라고 하는 커뮤니티는 세계적으로 코인으로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사는 게 지루해진 그러한 사람들이 지루한 원숭이라고 하는, 지루한 유인원이라고 하는 그 컨셉의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예요. 완전히 와, 마치 나를 보는 것 같아. 비트코인을 내가 투자한 지 10년 만에 더 이상 살만한 슈퍼카가 없고 살만한 집이 없고 만날 만한 여자가 없고 더 살 수 있는 시계 컬렉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자신들의 처지와 비슷한 부류를 만나고 싶고 그들로 하여금 위로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들이랑 만나면서 비슷한 결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사업이라고 하는 형태의 시너지가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BAYC 커뮤니티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한 15만 명 정도 회원들이 들어가 있고 굉장히 활발합니다. 이 BAYC 커뮤니티에서는. 억만장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얼마나 이 활발하게 사업 이야기도 하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끼리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NFT의 근본적인 그런 문화고
지금 마치 크립토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비트코인이 신인 것처럼 이 NFT 영역에서는 BAYC가 신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신과 조금이라도 우리가 세계관을 맞닿을 수 있는 형태, 그러한 형태를 우리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에어리언, 외계인이라는 컨셉을 잡은 겁니다. 유인원, 에어리언. 전 세계 지구인들은 모두 속고 있다. 인류 기원에 대한 충격적 진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어느 정도는 SF고요. 어느 정도는 역사적인 고증을 기반으로 합니다. 저희의 세계관은. 성경에서의 창조론, 그리고 다윈의 진화론에서 등장한 인류의 기원은 모두 인간이 지어낸 허구이다 라고 저희는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자극적이죠. 이래야 먹힙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에비던스, 증거를 기반으로 합니다. 고대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불리죠. 바벨탑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고대의 이 석화들을 보게 되면 인간은 굉장히 작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지배자들은 마치 2m, 4m의 굉장히 거대한 크기로 묘사가 되는데 고대 사람들의 어떤 우리가 뇌 용량이라든지 그런 특징 혹은 IQ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상해 봤을 때 그들은 본 것을 그대로 기록을 하는 그러한 수준입니다. 상형 문자라는 게 마찬가지죠.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한다. 상형 문자. 심지어는 이 우주복 같이 생긴 이 마치 우주인들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배자들을. 그리고 여기서 더해서 이제 이 미국에서는 이러한 장르를 사이비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유사과학이라고 하는 분류로 잡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인들은 기독교를 믿으면서 동시에 외계인의 존재를 믿는 그런 국가다 보니까 FBI 문건이라든지 CIA 문건, 공개된 기밀 문서 이런 것들을 보면 미국 정부가 외계인 UFO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실제 있다 없다? 있다 라고. 그러나 과학자들은 밝혀내지는 못한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외계인들이 인류를 창조했다. 왜냐?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가 태어난 그 시기를 봤을 때는 훨씬 호모사피엔스는 그 이후에 생겨나야 되는데 네안데르탈인과 거의 동시대에 호모사피엔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보시면은 심지어 호모사피엔스들이 네안데르탈인들을 멸종시켰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진화론이 맞다라고 하면 어떻게 동시대에 그렇게 진화가 되었을까요? 외계인들이 인위적으로 조작을 한 어떤 그런 결과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세계관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인류는 이 창조신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멸망을 당해왔다라는 게 내용이고요. 예를 들자면 대홍수로 인해서 노아의 방주 이런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사람들이 메뚜기 떼들에 의해서 다 죽는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는 이제 외계 지적 생명체가 인류를 멸하는 그런 내용으로 묘사를 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NFT의 발행 시점이에요. 창조신들은 전쟁, 바이러스, 그리고 환경 파괴 등을 일삼는 지구의 암적인 존재인 인류들을 또다시 멸하기 위해서 외계인들이 지금 지구 밖에서 회의를 방금 막 마쳤습니다. 자, 이제 인류를 다시 한번 멸하겠다.
하는 그 장면이 이제 이 NFT로 담기는 거예요. 다양한 형태의 이제 그 외계인들이 존재합니다. 요 외계인들의 그림을 한 땀 한 땀 만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눈을 여러 개 만들고요. 코를 여러 개 만들고 몸통을 여러 개 만들고 액세서리를 여러 개 만들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조합을 시키는 거예요. 무작위로. 그림이 너무나도 예쁘고 좋아서 NFT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확률 변수 속에서 1%의 확률로 등장한 NFT가 있다 하면 그게 오픈시에 딱 보입니다. 얘는 100%짜리니까 별로 가치가 없어. 근데 얘는 모든 게 눈도 1% 확률로 이 눈이고 코도 1% 확률, 입도 1% 확률, 이런 1%들이 다 조합이 되어서 만든 NFT,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좀 어렵나요? 우리가 이걸 제작을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요 세 눈짜리는 10%만 등장해야 된다. 네 눈짜리는 5%만 등장해야 된다. 이런 확률 변수를 입력을 한단 말입니다. 두 눈짜리는 일반적으로 거의 한 50% 이상 등장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파트를 각각 그려가지고 소프트웨어 돌리기 전에 이 확률 변수를 기입을 합니다. 거기에서 굉장히 무작위로 나오겠지만 그 중에서도 희소한 것들끼리 뭉치면 그게 NFT의 가치가 높은 거예요. 정말로 그래요. BAYC 마찬가지입니다. 혹은 메타콩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확률 변수로 만들어지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 확률 변수 속에서 희소한 확률이라는 게 숫자가 찍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지 그 그림이 멋지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골동품, 굉장히 대단한 뭐 어떤 작가의 작품, 이거는 그 현실로서만 하더라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걸 굳이 NFT로 끌고 들어오게 되면 NFT만의 어떤 가치를 매기는 방법이 있는데 가치가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제가 주장하는 바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전체적인 세계관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왜 이걸 넣었을까요? 외계인과 지구인들이 이제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 인류도 지금 굉장히 고도화로 문명이 발달을 했지 않습니까? 외계인들한테 이제는 더 이상 당할 수가 없죠. 그럼 맞서 싸워야 됩니다. 유엔을 만들어야 되죠. 근데 그 유엔이 누굽니까? 이 BAYC를 우리의 대항하는 지구인들로 묘사를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세계관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세계관이. 그러면은 지루했던 유인원들이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지루한 삶에서 와 이제 외계인들이 쳐들어온다. 우리 다시 뭉치자. 우리가 돈이 많으니까 우리가 무기를 쭉쭉 대고 우리가 후원하면서 외계인들의 공격에 대항하자. 라는 그런 시나리오가 또 하나의 세계관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시크릿 에어리언을 진행을 하면서 또 동시에 지금 이 UNAP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이 BAYC 홀더들한테 우리가 그냥 무상으로 에어드랍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연히 그 BAYC에 있는 억만장자들이 이거 뭐야? 하고 깜짝 놀라고 쳐다보고 우리의 이 시크릿 에어리언의 이 공작 요원들이라고 합니다. 공작 요원. 커뮤니티에 침투해서 쉽게 말하는 뭐 시장을 선동하는, 그들을 선동하는 그런 역할을 할 만한 그런 친구들을 BAYC 커뮤니티에 침투를 시켜서 마치 우리 시크릿 에어리언과 그들이 전쟁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커뮤니티가 오고 가고 왕래가 생기겠죠. 이러한 전략들, 이런 것들이 정말로 중요한데 아무나 모르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제가 생각하는 이 NFT의 본질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결국 돈 많은 애들이 모여있는 그 집단과 교류를 하고 그 집단에서의 이 NFT 구매자들을 창출을 해내는 이런 게 바로 이 NFT 사업의 핵심 요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로드맵들이 있죠. 요 로드맵들도 참 재밌는 게 여기 우리가 그려내는 이 NFT가 약간은 현실성 있는 뭔가 그런 걸로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제페토라든지 아니면 샌드박스와 같은 그런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외계 공간을 우리가 구입을 하고, 그러니까 공간, 랜드를 구입해가지고 외계 공간으로 꾸며놓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에어리언 홀더들, 에어리언들이 그 공간에 가서 마음껏 뛰어노는 거예요. 또 노는 겁니다. 에어리언으로서 외계 공간을 만들어주고 메타버스 안에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이제 목표적인 건데 저희가 이걸 애니메이션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시즌 1, 2, 3 가능하다면 저희는 넷플릭스에 올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 감독도 저희가 장인보 감독이라고 젊은 감독도 저희가 이 프로젝트의 디렉터로 합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우리 NFT 보유자들만 구매를 할 수 있는 NFT 보유자들의 마켓에서는 이런 다양한 굿즈들을 판매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벌써 지금 그 음료 쪽 사업하시는 분이 컨택이 들어왔어요. 너네 지금 에어리언 이 프로젝트 우리가 지금 에너지 드링크 사업을 하는데 이거 마치 외계인의 피처럼 외계인이 마시는 음료처럼 그렇게 IP 제휴를 한번 하자. 요거 지금 이야기 오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스트릿 패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후드 집업 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후드 집업. 이거를 후드 집업 중에서도 후드를 뒤집어 쓰고 지퍼를 머리 끝까지 올리는 집업이 있습니다. 머리 끝까지 올리게 되면 이 얼굴이 외계인 얼굴이 되는 어떤 뭐 그러한 우리 보시면은 이런 형광의 어떤 그런 컬러가 들어간 그런 스트릿 패션 브랜드 쪽도 저희가 지금 한 군데 컨택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NFT는 단순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봤을 때는 영화 산업입니다. 이거는 영화 제작사고요. 저희는 영화 산업인데 그 중에 어떤 뭐 굿즈 중에 하나가 NFT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뭐 IP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들이잖아요. 영화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뭐 아이언맨 대박 터지니까 아이언맨 음료수 나와, 아이언맨 옷 나와, 아이언맨 뭐 게임 나와, 아이언맨으로 뭐든지 다 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IP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거는 이제 뭐 판매에 대한 뭐 그런 계획인데 한번 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젊은 사람들을 쉽게 말해서 커뮤니티로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는 셀럽들을 혹은 연예인들 혹은 유튜브 방송하는 친구들을 우리의 파트너로 땡겨와야 되는데 그들을 땡겨오기 위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진짜 이 사업에 돈을 막 뿌려가면서 광고 마케팅을 할 수 있으면 돈을 뿌려가면서 하면 좋겠죠. 근데 뭐 우리가 그렇게 막 돈을 뿌려가면서 한 100명씩 뭐 몇천만 원씩 뿌려가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저희는 전 세계 100개 한정, 딱 10,000개 중에서도 100개만 한정으로 1대1로 커스터마이징 된 에어리언을 제작을 해줘요. 수제작으로. 가격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게 지금 제 모습을 이제 형상화한 커스터마이징 된 에어리언이에요. 이걸 NFT로 저는 가지고 있고, 이걸 만약에 제가
판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글로벌화가 된 다음에 이거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수제작으로 만들어져 있는 대표자의 이 NFT인데 이게 뭐 가격이 얼마나 올라갈까요? 저는 뭐 한 1억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셀럽이라든지 뭐 유튜버라든지 이런 친구들이랑 제휴를 할 때 제휴 수수료로 이렇게 맞춤형으로 제작을 해서 수수료로 지급을 한다.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다들 동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우리 멤버들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 이제 우리 작가들, 뭐 커뮤니티 멤버들. 하여간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 프로젝트의 우리가 1차 컬렉션입니다. 3달마다 한 컬렉션 정도가 완료가 될 것 같은데 한 컬렉션이 완판이 되게 되면 매출이 차 빼고 포 빼고 뭐 이렇게 하면 한 50억은 되는 것 같아요.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3개월에 50억씩 계속해서 컬렉션을 우리가 한 다음에 연 한 4회 정도 지금 인력 그대로 4회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물론 이제 완판이 된다라는 전제입니다. 컬렉션당 50억씩 4번 하면 한 200억 정도가 마진으로 남는다? 이거 정말 해볼 만하잖아요. 플랫폼 비즈니스 계속 돈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걸로 돈 벌어가지고 굳이 내가 투자자들한테 투자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전전긍긍 안 해도 돈 벌어가면서 플랫폼 키우고 플랫폼은 한 방에 또 대박 날 수가 있으니까 또 이제 뭐 M&A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렇게 가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분산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제 나름대로 하나의 업이 있는데 이 업이 계속해서 뭐랄까 좀 병목 현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데에 투자도 하고 이 투자에 대한 것도 회수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저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뭐 저보다 훨씬 더 사업에 있어서 또 선배시고 하기 때문에 더욱더 잘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것은 끝이고요. 제가 죄송한데 제가 명함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 이메일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 좀 남겨 드릴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메일이라든지 혹은 제 전화번호로 문자로 어떤 이제 청강을 하셨다 뭐 이런 것들 문자 남겨주시면 또 통화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덕호였습니다.